자, 오늘 합기공 주제로 만나실 첫 번째 주제는 조건과 기한,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은 소위 법률에 의해 부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걸 부관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법률의 의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률의 의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에다가 특약이요. 특약사항으로 덧붙여 놓았다는 거죠. 그 특약으로 덧붙여 놓은 거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그 부관엔 그 부관이 특약이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하면, 그게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그게 확실하면 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죽으면 이 땅을 너한테 줄게. 내가 죽으면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죠. 이건 기한입니다. 기한. 내가 사망하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왜? 죽으니까 확실하게. 그 다음 이게 불확실하다 이거죠. 불확실하다. 가령 코스닥에 이게 상장되면 주식 전체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장래 사실이고 그 장래 사실이 불확실한 거죠.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부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관은 계약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속에 부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 유념할 거는 이 조건이나 기한은 뭐냐? 이 계약의 일부인 거거든요. 계약서의 일부가 부관이라는 거예요. 부관.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넣어요. 이걸 부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는데 이 조건이 붙일 수 있는 게 있고요. 붙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뭐냐?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에 따른 조건을 붙여도 돼요. 그런데 단독의 의의는 예컨대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게 단독의 의의거든요. 단독의 의의는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하는 게 단독의 의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의 의의는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이 불안정하고 불리해지기 때문에 단독의 의의는 조건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의 의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단독의 의의도 누가 동의해주면 상대방이 조건 붙이라고 허락해주면 조건 붙여라고 동의해주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조건을 못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의 의의도 해제나 취소 같은 단독의 의의도 누가 동의하면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02번입니다. 419페이지에 02번에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뭐냐? 단독의 의의입니다. 단독의 의의. 즉 취소나 해제 같은 단독의 의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단 누가 동의하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붙일 수 있음. 그 정도가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요. 매매 계약이나 저당권 계약은 둘이 하는 거죠. 이거는 조건을 협의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쌍괄호 3번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단독의 의의에다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조건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꽝이 돼버려요. 계약이 꽝이 돼버립니다. 그 쌍괄호 3번이 그래서 종종 시험에 나오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조건의 종류. 그럼 이 조건의 종류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조건의 종류는 정지 조건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또 하나는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갑이 을한테요. 이런 조건을 붙인 거야. 자,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줘. 이렇게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면 여기가 투자자. 내가 그래서 성공을 하면 내 주식 전체를 너한테 줄게. 주식
전부 줄게.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코스닥에 상장되면. 코스닥에 뭐하면? 상장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조건이죠. 상장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죠. 상장되면 주식 전체를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식의 계약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상장되면 주식 다 넘겨줄게. 자, 그럼 여기서 정지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성취되면, 이게 성취되면 주식을 다 주는 거예요.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계약이요.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이 생기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지 조건은 언제 생기느냐? 성취가 돼야. 성취가 돼야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주식이 다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취가 되면 이 계약은 꽝이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 성취가 되면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즉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불어나는 거죠. 불어나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성취가 되기 전에는요. 성취 전에는 안 생기는 거죠. 성취되면 생겨, 성취 안 되면 안 생기는 거.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요. 성취가 되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기는 효력이 생기죠. 여기는 효력을 잃는 겁니다. 효력을 잃는 거. 즉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정지 조건은요. 이게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꽝이 돼. 꽝이. 꽝 되는 거. 꽝 되는 거. 이러면 안 헷갈려요. 꽝 되는 게 해제 조건이고 유효가 되면 정지 조건이에요. 이건 그래 마이너스.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는 게 해제 조건이고요. 정지 조건은 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주는 게 정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등급 받으면 네가 1등급 받으면 내가 용돈을 2배 줄게.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1등급 받으면 2배 줄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1등급 못 받으면 뺏어오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1등급 못 받으면 돌려줘. 해제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은 생기고 해제 조건은 잃는 거예요. 요 정반대로 된다는 거. 요 부분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요 부분이 중요한 맥락. 그래 요 부분에 별표하시고 요 부분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요.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학습의 포인트. 자, 그게 41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밑에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자, 동산을 이렇게요. 백화점에 가서 B라는 분이 핸드백이나 아니면 다이아 반지나 이런 것들을 동산을 구매를 했어요. 핸드백을 아니면 다이아 반지를 동산이죠. 이런 동산을 매매로 샀거든요. 매매로. 이때 B가 매수자가 현금으로 딱 결제해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서 할부로 샀다는 거죠. 할부로. 6개월 할부, 3개월 할부로 샀다. 할부 매매를 한 거야. 할부 매매. 이때 매매를 할부 매매. 할부로 이걸 사면 어떻게 되느냐. 할부로 사면 6개월 할부로 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거예요. 얘가 샀어도요. 매수인이 샀어도 이게 아직 소유권이 이 매수인한테 없고요. 누구한테 있느냐?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럼 소유권이 언제 일로 넘어오느냐? 소비자, 매수자한테 언제 넘어오느냐? 할부대금을 다 내면. 할부금을 다 내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할부금 완납을 해야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전에는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도인에게.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이 매수인이 저 핸드백을 메고 다녀도 저 명품 핸드백을 메고 다녀도 누구 걸 메고 다니는 거냐. 할부금 낼 때까지는 백화점 거. 백화점 거를 이분이 들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읽어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위 뭐라고 그래요? 줄여서 할부 매매라고 그래요. 할부 매매. 에어컨을 할부로 샀다. 핸드백을 할부로 샀다. 그거 누구 거냐? 저쪽 거예요. 저쪽 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거를 무슨 조건으로 해요? 정지 조건으로 매매했다 별표.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으로. 따라서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저 핸드백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할부 매매는 뭘로요? 정지 조건부를 매매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 할부 매매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이거예요. 해제 조건은 대표적으로 약혼 반지를요. 약혼 반지를 예비 며느리한테 예비 시어머님이 예비 며느리죠. 예비 며느리한테 약혼녀죠. 자기 아들의 약혼녀한테 다이아 반지를 사준 거죠. 반지를 증여로 줬어요. 증여로. 반지를 증여로 준 거예요. 파혼하면 뭐 하기로요? 돌려주기로 하는 거. 파혼하면 돌려주는 거.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파혼하면 즉 파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증여는 뭐가 돼요? 증여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게 바로 해제 조건. 파혼하면 뭐 하기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파혼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 파혼하면 무효로 하는 거.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반지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420페이지는 해제 조건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제 조건의 42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에서 셋째 줄이요. 약혼 예물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뭘로요?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파혼하면 무효다. 이 뜻이죠. 파혼하면 무효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토지 매매계약 썼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뭐라고 쓰느냐?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면, 건축허가가 불허되면 이 매매는요, 이 매매권은, 토지 매매권은 뭘로? 유효가 아니라 뭘로? 유효로 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고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이죠. 불허되면 매매 계약을 뭘로 하자? 무효로 하자. 그러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유효로 하자 그러면 뭐예요? 정지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계약서 쓰면서, 토지 계약서 쓰면서 뭐라고요? 건축허가가 나면 유효로 하자. 그럼 정지 조건. 무효로 하자 그러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구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그래, 시험은 이쪽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요. 불능 조건하고요. 불능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입니다. 불능 조건. 자, 불능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실현이 불가능한 게 불능 조건이에요. 그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을 해볼까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슨 뜻인가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10억을 줄게. 서쪽에서 뜨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능 조건이죠. 뜨면 10억 줄게. 성취돼야 10억을 주는 거죠. 이게 정지 조건은. 근데 떠요 안 떠요? 이게 안 뜨거든요. 그래, 불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불가능하잖아요. 불능 조건이 뭐랑 만나면? 정지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이면 법률의 위는 유효부여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면 마이너스. 무효. 무슨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불능이죠. 서쪽에서 뜨면 얼마 주기로? 10억 주기로. 안 뜨죠. 그러니까 무효죠, 이거는. 그럼 불능 조건이요. 해제 조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거 마이너스 해제 조건도 마이너스. 곱하기 해볼까요? 곱하기 해버리면 돼요. 곱하기로 연결하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플러스니까 뭐가 돼요? 유효.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끼리니까 플러스 유효. 이렇게 구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성 조건은요. 이게 기성 조건은 또 간단해요. 기성자, 이미 기자, 이루어진 거. 이미 조건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입니다. 기성 조건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플러스.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이루어져야 플러스죠. 근데 그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성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연결이 되면 뭐가 될까요? 법률행위는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곱하기 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됩니다. 유효. 즉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라고 똑같아요. 조건 없는 거. 왜 조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걸 조건으로 했으니까. 가령 시험에 합격하면 벤치 뽑아줄게.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작년에 시험에 붙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진 거를 정지 조건으로 삼았다. 그럼 그 계약은요. 조건이 없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왜요? 이미 이루어진 걸 조건으로 걸었으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는 유효. 그럼 벤치를 뽑아줘야죠.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뽑아줘야죠. 그러면 이제 기성 조건이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돼 볼까요? 기성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해제 조건하고 기성 조건 플러스하고 곱하기로 연결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풀어나갈 때는 딱 하나예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로.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로. 됐죠? 여기다가 불능이면 마이너스, 기성이면 플러스. 이것만 갖다 연결하셔서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풀어내는 게 간단한 수학적 원리로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종종 나오는 거죠. 쌍괄호 3번이요. 그 다음 4번에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불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가령 사람을 살해해주면 내가 10억을 줄게. 10억을 주는 게 계약이야.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단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사람을 죽여주는 거야. 살해해주는 거야.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계약에 결부가 되어 있으면 이 조건도 계약서의 일부잖아요. 조건도 계약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체가. 그래서 조건이 뭐를 담고 있으면 불법성을 담고 있으면 즉 반사회적이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이 조건이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 전체가 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 조건의 문제입니다. 쌍괄호 4번. 법률에 의해 불법 조건 즉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부과되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가 없고 법률에 의해 전체가 왜 전체가 무효로 됩니까? 조건이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다 별표. 이 시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옆에 빈출 오답 지문을 볼까요? 법률에 의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부 무효로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쌍괄호 4번까지요.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다음 조건 성취 전의 효력. 이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이게 성취가 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즉 조건이 뭐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 전부추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이 언제 발생되느냐?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될 때 이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말하면 성취되기 전에는요. 조건 성취 전에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조건 성취 전의 효력. 1번 볼까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도 되고 상속도 되고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거기 별 3개 하실게요. 제 수험생 얘기입니다. 이분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약서에 써준 거야. 이렇게 상장되면 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상장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 다 줄게. 이 계약을 1999년도에 했다는 거죠. 1999년도에 계약을 한 거예요. IMF 직후에.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그리고 이분은 감히 이게 대박이 날 거를 상상을 못하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주식 다 주겠다. 너무 고마우니까. 왜냐? 부모님도 나한테 투자 안 해주고 친구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주는데 이분이 딱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계약서에 이걸 써준 거예요. 주식 다 넘겨주겠다. 자, 그럼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이때죠. 계약 성립일은. 계약 성립 시점은 99년도.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코스닥에 상장이 돼야죠. 코스닥에 상장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되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성취되기 전에는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나 이거죠. 성취되기 전이면 이분이 안 주려는 거죠. 지금 대박이 났는데 이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다는 거죠. 대박이 났는데도 상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넘겨줘야 되니까. 이때 투자자 을은 상장되면 코스닥에 상장되면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상장되기 전에도 을은 조건부 권리라는 걸 갖는 거예요. 조건 성취 전에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조건부 권리라고 합니다. 조건부 권리. 즉 조건부 권리는 어디서 논의가 되는 거냐? 조건이 뭐 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분이 죽어버리면 이 투자자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분의 자리로 가요. 상속인이 상속받아가지고 계속 그 권리를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돼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취 전에도 이분의 지위를 일정하게 보장해줘요. 그게 조건부 권리예요. 그 조건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냐? 네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첫째가요. 이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처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속도 가능합니다. 상속. 이분이 죽으면 이분 자식이 상속받아 이 지위를 조건부 권리를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존이라는 거는요. 이게 확실하게요. 을이 갑한테 내 조건부 권리를 법적으로 보존해달라. 가등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존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등기해달라. 그 다음 저걸 담보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담보로도. 조건부 권리를 뭘로 돼요?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일정한 보장을 해준다. 그 보장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4가지라는 거. 이게 시험 탁해.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42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야.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러면 이 계약을 하고 지금 2017년이 됐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죠. 약 18년이 됐습니다. 18년이요. 그럼 10년이 지났거든요. 뭐 하고 나서? 계약서 쓰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을이요. 이 투자자한테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투자자한테 권리가 있느냐. 저쪽에 변호사가 이렇게 내용 증명을 이분한테 보내왔다는 거죠. 뭐라고 보내냐면
자,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나서 이때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네 권리가, 네 투자자 네 권리가 사라졌다 이거죠. 이렇게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너 사라졌어 권리가. 왜? 계약서 쓰고 몇 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논지는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느냐? 조건부 권리는요. 계약서 쓴 때요. 쓴 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조건이 뭐 할 때요? 성취할 때까지, 이게 성취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되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권리는, 이분의 권리 행사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지. 이때부터 10년이야. 이때부터 10년. 코스닥에 상장되고요. 상장된 때부터 몇 년? 10년.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지. 성취되기 전에는요. 이분이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 전에는. 성취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조건 뭐 하기 전에는? 성취되기 전에는. 따라서 어른 아직도 저거에 대한 권리가 그냥 남아있는 거야. 상장만 되면, 이게 코스닥에 상장만 되면 저 주식을 다 가져올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몇 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뭐만 되면? 상장만 되면 성취된 거죠. 그때 뺏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거 뺏기기 싫으니까, 실제 사건은요, 이분 수험생 얘기인데, 제 수험생 얘기인데, 코스닥에 상장을 안 하고 자스닥에, 일본의 자스닥에 이걸 상장을 했다는 거죠. 우회 상장을. 뺏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조건이거든요.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다 주기로 한 거니까 자스닥의 상장은 조건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지금 갑과 을은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주려고, 여기는 가져가려고. 자, 그게 동그라미 3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뭐 할 때까지요? 성취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치구 위반 나와 있어요. 신의치구 위반. 조건부 권리는요.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에서는, 이게 정지 조건이면 가령 성취가 되면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이걸 정지 조건으로 했어요. 합격하면 벤츠 사줄게. 벤츠 줄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합격하면 벤츠를 주는 거. 정지 조건. 자, 그러면 A가 B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A가 누구한테요? B한테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B는 합격하면 이익이 생기는 거죠. B는 이익이. 어떤 이익이? 벤츠가 생기니까. A는 벤츠를 줘야 되니까. 얘가 합격하면 벤츠를 줘야 되니까 A는 불이익을 받을 사람. 얘는 불이익을 받을 사람, 얘는 이익을 받을 사람. 입장이 서로 상반돼 있죠. 이때 B가 합격해야 벤츠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B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신의치구 위반으로 합격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의치구 위반 문제입니다. 1항 421페이지 421쪽의 쌍괄호 2요. 쌍괄호 2의 1항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익이요 불이익이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A가 신의치기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대. 성취를 도와줬어요? 방해했어요? 방해했죠. 그러면 조건의 성취를, 상대방은 얘가 방해를 하면, 얘가 방해를 한 거죠. 방해 행위를. 성취하는 거를, 조건 성취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그럼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합니다. 조건 성취를. 왜요? 네가 방해가 없었다면
얘가 어떻게 했을까? 조건을 성취했겠죠. 그래서 성취를 주장합니다. 거꾸로 이항은요. 이항의 별색이에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이익을 받을 자면 B죠. B가. 신의 측에 반하여 즉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한 때는 성취했죠. 어떻게 해요? 컨닝해서. 그럼 상대방은 이쪽에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해요? 불성취를 주장한다. 별표. 성취를 뒤집으면 얘가 성취한 걸 뭐하면 뒤집으면 성취한 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불성취로 됩니다. 이걸 뒤집기라고 이해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조건 성취 후의 요력 보실게요. 조건 성취 후의 요력. 조건은요. 조건은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조건 성취 시부터죠. 성취 시. 그래서 원칙 정지 조건도 해제 조건도 둘 다 언제부터요?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성취한 때의 별표. 이게 이루어진 때.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예외예요. 당사자 간에 소급표 특약이 있을 때. 소급표 특약이 있으면 성취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성취시부터인데 특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성취시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시로 소급한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증치기 문제예요. 입증치기 문제.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쌍괄호 3번이요. 자, 이번에 이 투자자의 권리는 언제 생기는 게 원칙이냐면 조건이 이루어져야 상장되면 생기는 거죠. 상장되면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이게 원칙이죠. 특약이 있으면 소급하는 거고 계약시로. 자, 특약이 없으면 언제부터? 아무런 특약이 없다 그러면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 이 조건 성취했다는 걸 누가 입증할까요? 코스닥에 상장되면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졌다는 거는 누가요? 저거를 주장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할 사람이 저걸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에 성취할 때의 별표. 성취는 누가 입증하느냐?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투자자. 이분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조건을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거. 조건을 뭐 했다는 거? 성취했다는 입증은 누가 합니까? 이 계약을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주성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 쉬워요. 안 헷갈릴 거예요. 조건의 성취는요. 조건의 성취는 누가 입증합니다? 주장자가. 네가 입증해. 이거 코스닥에 상장됐는지. 상장됐는지는 네가 입증해. 돈 받아 주식 가져갈 네가. 그럼 이쪽에서는요. 갑은 뭘 입증할까요? 주식을 줄 사람이죠. 줄 사람. 자, 저 줄 사람은 동그라미 2번이요.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뭐하는 사람? 다투는 자. 자, 갑하구라고 계약은 주식을 다 주는 거죠. 이게 계약입니다. 주식 다 줄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조건.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이거 맞아. 주식 다 주는 계약한 거 맞아. 그런데 그 계약에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상장되면이라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 이건 누가 입증해요? 주장하는 자요, 다투는 자. 이 계약을 다투는 자. 다투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하고 성취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요? 주장하는 자가. 정반대입니다. 3번은요. 법률에 의해 어떤 조건, 거기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거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여기에 조건이 있어. 그게 코스닥에 상장하면이냐 그냥 상장하면이냐.
어떤 게 조건이야, 어떤 게 이거야, 이거야. 이걸 뭐 하는 사람? 이 조건을 주장하는 사람. 너하고 나하고 계약서에 코스닥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상장만 되면 주기로 했어. 어디든. 그걸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그걸 주장하는 사람. 그래, 의리 얘한테 이런 거죠. 법정에서. 상장만 되면 주식 다 주기로 했다. 그럼 이걸 네가 입증하라고. 이게 조건이었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 네가. 거꾸로요. 갑이 뭐라는 거냐. 얘가 상장만 되면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요? 아니야. 상장되면이 아니라 어디다? 코스닥에 상장되면이 조건이야. 그걸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어떤 조건이 계약서에 첨부됐냐. 그거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입증 책임이 세 가지예요. 성취는 누가요? 주장자가. 다투는 사람은 뭘 입증해요?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그럼 이 계약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어떤 조건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느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거는 누가 입증해요? 그 조건을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조건의 입증 책임은 세 가지로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꼭 이해하실 게 이거예요. 주성치. 그 다음 기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요. 기한. 기한은 도래 여부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이렇게 구별 지었죠. 자, 그래서 개념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기한에는 다시요. 시기하고요. 시기하고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요. 5월부터 언제까지요? 시험일까지요. 시험일까지 인터넷 강의를 본다. 그럼 이때가 시기. 이때는 종기 그러죠. 이때까지 종기. 시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게 시기. 종기는 그때가 되면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럼 내 인터넷 강의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느냐? 요때부터 요때까지다. 요때 효력이 생겨서 요때 생기고 시험일이 되면 효력을 잃고 시기 이거를 종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확정기한하고 불확정기한이 있죠. 자, 1번 볼까요? 갑이 사망하면 주식을 줄게. 사망이라는 거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으니까 불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기한.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안 정해져 있으면 불확정기한. 내년 크리스마스 이건 정해져 있죠. 그럼 확정기한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날이 언제냐? 죽는 날이라는 건 언젠가는 죽으니까 확실한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기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요. 거기 사망할 때까지의 별 3개요. 사망할 때까지를 토지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거 재밌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땅을 이렇게 토지를 빌려준 거죠. 토지 임대를 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을 언제까지 쓸 거냐? 네가 언제까지 쓰냐 그랬더니요. 당신이 이 땅 살 때까지요. 땅 살 때까지예요. 땅 살 때까지. 네가 살 때까지 땅 써.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땅을 살 때까지라는 뜻. 일반인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살 때까지니까 뭐예요? 영원히 쓰는 거죠. 영원히죠. 영원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 때까지라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면 확실하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기한이 되는 거예요. 기한. 불확실하면 뭐가 되고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임차인이 저 땅을 살 때까지라는 거. 살지 여부는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 이거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럼 계약 기간은요. 임대차 계약 기간 언제까지 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땅을 쓰라는 거예요? 영원히 쓰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거.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기간 없는 거라는 거죠. 기간 없는 임대차라는 거죠. 왜 기간이 없는 거가 된 거예요? 왜 기간이? 기한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왜 기간을 안 정한 거로 된 거예요? 언젠지 모르잖아. 불확실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기한이면 어떻게 될까? 기한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한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간 있는 임대차가 돼요. 기간 있는 임대차. 이게 기한이면 오늘부터 10년 이렇게 기한 있는 거가 되죠. 근데 이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간이 없는 걸로. 그럼 기간 없는 임대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을요? 해지할 수 있어요. A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해서 얘를 내칠 수 있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런 멋진 해석을 우리 대법원이 내줬어요. 그래서 살 때까지라는 뜻은 무슨 뜻? 불확실하니까 이게 조건이다. 이건 조건이다. 그 말은 뭐냐? 기간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없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요, 영원히 쓰는 것 같죠? 이게 영원히가 아니라 바로 아무 때나 얘가 해지해서 내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때가요,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 그 쌍괄호 4번에 보면 정지조건하고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그거 좀 어렵습니다. 별 3개 하고요.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한의 이익에 4번 볼까요? 기한의 이익. 만기가 되기 전에 A가 가령 이렇게 B한테 1억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로 1억을 빌렸다. 이 채권자한테. 차를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빌렸으니까 여기는 채무자. 그럼 저 1억은 언제 상환하기로요? 5년 동안 상환하기로. 5년간 부채를 상환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5년 후부터 1억을 따박따박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이자만 갚고. 그럼 5년 뒤에 원금 상환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이자만 내니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자한테는 기한의 이익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이 뭐냐? 만기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 이것을 기한의 이익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기한의 이익은 누가요?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간주요, 추정해요. 추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하느냐? 423페이지요. 423페이지에 쌍괄호 3번의 첫째 줄이요. 특약이 없으면 누구한테?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해요. 간주가 아니라 이게. 추정이라는 거. 이거 시험 아주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는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채권자인 은행도 있어요. 왜요? 이자를 받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서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쌍괄호 4번에 기한이익 상실사유. 채무자가 5년 동안의 기한의 이익을 누립니다. 5년 뒤에 원금 상환하니까 그전에는 이자만 내죠.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누려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요.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가령 채무자가 이 담보 잡힌 차를 어떻게 하면 손상하면 차 사고 내가지고 담보가 손상됐다. 그러면 이 기한이익을 뺏깁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다 접목하면 되죠. 이거 원금 언제 갚기로 했냐? 5년 뒤에 갚기로 했죠. 5년 뒤가 아니라 이걸 상실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5년 뒤가 아니라 언제요? 바로
바로 이걸 상환해야 돼요. 왜? 이걸 담보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바로 갚으라고요. 즉시 변제해달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합니다. 왜? 네가 5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뺏겼어. 왜 뺏겼어? 네가 담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담보를 손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요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담보 손상. 또 하나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은 뭐냐면 이런 거죠. 차를 주고요. 1억을 빌리기로 했어요. 근데 차가 1억이 안 되니까 A가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추가로 담보 제공하기로. 빌라를. 이걸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얼마 뒤에? 3개월 뒤에. 3개월 후에 자동차하고 별도로 빌라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근데 이 약속을 불이행했어요. 빌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면 채무자는 약속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을 채무자가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두 가지로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첫째가 담보를 손상했거나 또는요. 빌라를 담보로 주겠다는 약속했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불이행하면. 약속 불이행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5년 뒤에 갚으라고 하지 않고 언제 갚으라고요?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제가 돈을 이렇게 1억을 빌리는데 이 차를 담보로요. 차를 담보로 이쪽하고 채권자하고 금전거래를 했어요. 이 차를 담보로. 채무자인 제가 자동차를 담보로 1억을 빌리고요. 갚아나가기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 돈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라고 약정서를요. 약정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계약서에 할부거래 약정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게 되면 채무자님은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다? 상실합니다. 라는 약정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익 상실 약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 또는 상실 특약. 좀 길죠, 용어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그 사유에 보니 그 사유에 다음과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첫째, 이자를 2기 연체하면 이자를 2기를 연체했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채무자가 상실한다. 두 번째 보니까요. 담보, 차를 손상시켰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채권자가 이걸 옵션으로 넣은 거지. 이렇게요. 채무자를 쪼이려고 이런 걸로.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인 제가 이자를요 2기를 연체했다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 두 번째는요 형성권부 상실 특약.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2기 연체, 이자를 2기 연체를 했다. 그럼 특약이 생긴 거죠. 특약 사유가 생겼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은 특약 사유가 생기면 특약 사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2기 연체라는 특약 사유가 생기면 즉시 채무자는 바로 기한이익을 뺏겨요.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게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이에요. 정지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성취되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효과가, 이 효과가 이게 생기면, 성취되면 바로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상실특약,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자, 이기, 연체나 손상이 되면 즉시요, 바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형성권부는요, 특약 사유가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가 아니라 은행이요. 은행이 채권자가 저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이 채권자에 뭐가 있어요?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이 생기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뭐 할 때요?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야만 제가 기한이익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걸 형성권부 상실특약이라고 그래요.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부의 차이는 통지를 하냐 안 하냐 이거죠. 이거는 통지 없이 되는 거예요. 통지 없이. 통지 없이 바로 끝나는 거. 이거는요, 통지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냐 형성권부냐 두 개로 나누고, 요건지 애매하면 우리 대법원은 형성권부 이걸로 추정합니다. 요거냐 요건 애매하면 형성권부로. 그래서 기한의 이익에서 기억할 단어가 두 개요. 기한의 이익에서 기억할 부분이 두 가지요. 첫째가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애매하고 불분명하면 누구를 위한 걸로 추정해 줍니까? 채무자를 위한 걸로. 누구를 위한 걸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요, 간주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이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답켓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한이익 상실사유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사유. 상실사유에 아까 두 가지 있었죠. 담보 손상이나 약속을 불이행한 때 두 가지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다.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부로 나누고, 요건지 애매하면 뭘로요? 형성권부로 추정한다. 형성권부로 뭐합니다? 이거 추정합니다. 끝. 그래서 기한이익에서 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 마지막 주제인 조건과 기한을 만나보셨습니다. 핵심 지문하고 그 다음 최종 마무리 점검 부분 개인적으로 봐주시면 밀도 있게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이 되시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물권법 주제 변경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